유기농업 기능사의 꽃쌤입니다. 이 강의는 파트 1 작물 재배, 챕터 3 유기 재배 기술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재배 관리 단원을 가볼게요. 이 재배 관리 단원에서는요, 비료에 대한 개념을 같이 볼 겁니다. 그리고 이 비료를 이제 뿌리는 과정들을 10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비료에 대한 개념과 이 비료를 살포하는 과정을 10이라고 하니까 이 비료와 12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먼저 비료에 대한 개념부터 갈게요. 비료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비료 주자, 이렇게 식물이 좀 시들면 비료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첫 번째로 비료는 첫 번째 식물에 영향을 줍니다. 네, 당연하죠. 우리가 식물이 영양할 때 우리 식물 화분에다가 이렇게 비료 물이 섞인 그런 노란 색깔 그 기억하시죠? 화분에다 그거 자주 꽂아주는 물 비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식물이 영향을 주거나, 두 번째로는 흙에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만드는 게 바로 비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식물이 영향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거기다 더불어서 흙에도 약간의 이제 변화를 주는 게 비료입니다. 그래서 비료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기질 비료입니다. 무기질, 동그라미 쳐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학 비료를 보통 무기질 비료라고 해요. 그래서 대기 성분이나 광물질들을 원료로 해서 화학적인 공정을 이용해서 만든 게 무기질 비료예요. 그래서 화학 비료. 자, 이제 유기농업 기능사에서 볼 부분은 유기질 비료겠죠. 그래서 유기질 비료는 농림축산수산업의 부산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이용해서 미생물의 분해 과정을 거쳐 만든 유기질 비료를 얘기합니다. 이게 충분히 발효가 돼야 이용할 수 있는 게 유기질 비료예요. 네, 그래서 비료를 보기 전에 그 비료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식물이 자라나는데 필요한 필수 원소가 있습니다. 필수 원소가 총 몇 가지가 있냐면 17가지가 있어요. 표시해 볼까요? 17가지. 필수인 거죠. 그래서 이거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작물이 자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다량 원소는 9가지, 미량 원소는 8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보고 갈게요. 탄소, 산소, 수소. 네, 요거 탄산수. 요 세 개가 이제 공기 중에 있는 거죠. 이산화탄소. 기억하시죠? 산소, 이런 것들. 그리고 물, 이런 게 탄소, 산소, 수소가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질소, 인산, 칼륨. 질소, 인산, 칼륨이 비료의 3대 비료입니다. 이거 좀 표시해 볼까요? 3대 비료는 무엇이냐? 질인칼, 질소, 인산, 둘 다 맞습니다. 질소, 인산, 칼륨, 질소, 인, 칼륨. 3대 비료고요. 플러스 하나. 칼슘을 더 합하면 4대 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질소, 인, 칼륨, 칼슘 요 네 가지 기억해 두시고, 플러스 마그네슘과 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사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외울 때 탄산수, 여러분 탄산수 혹시 좋아하세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탄산수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NPK, 질소, 인, 칼륨 요거 3개, 플러스 칼슘, 우유에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 칼슘, 그다음에 마그네슘과 황 총 9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미량 원소 8가지를 외워볼게요. 철망구 이렇게 외워볼까요? 철, 망간, 구리, 아붕, 몰염, 니켈, 이렇게 조금 어거지 같지만 입에 자꾸 붙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화학식으로도 좀 쓰고, 그 다음에 한글로도 좀 쓰는 여러 번 그런 식을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내용이 좀 쉽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이 니켈이 세모 좀 쳐볼까요? 니켈은 필수 원소에 포함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래에 이제 니켈이 포함되면서 총 17가지의 필수 원소가 됐습니다. 네, 그 밖에도 필수 원소는 아니지만 어떤 식물에게는 꼭 필요한 원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타 원소라고 보는데, 옆에 좀 볼게요. 자, 규소를 볼게요. 동그라미. 네, 토양 안에 많이 들어있는 규소인데, 규소는 벼 재배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벼를 재배할 때 벼가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규소가 많이 이제 초반에 규소를 많이 시비해 놨던 그런 토양이라면 도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벼 재배에는 규소가 효과적이고, 이 나트륨, 우리가 소금 생각하잖아요. 이 나트륨은 샐러리, 그 다음에 사탕무 재배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타 원소도 있다는 거. 여러분은 기존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 17가지 원소 종류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 헷갈리게 나옵니다.
네, 이제 필수원소를 외우셨다면 이 필수원소가 어떻게 토양으로부터 흡수가 되는지, 토양에 어떤 식으로 녹아져 있는지를 외우셔야 돼요. 이거 각각의 큰 분자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 화합물로 이제 녹아져 있기 때문에 아까 탄산수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산화탄소 있었죠. 그리고 이제 물, 그리고 산소, 물 이렇게 있었죠. 이런 상태로 식물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소 별표 쳐볼까요? 네, 질소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 질산, 이 산소죠. 질산태질소 그리고 이 NH4+는 암모늄태질소라고 부릅니다. 질산태질소, 암모늄태질소 요거 좀 외워두세요. 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각각의 그 필수 원소의 주요 기능과 그리고 결핍증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텐데 사실 이게 다 외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보고 갈게요. 자, 질소가 사실 가장 필수 원소 중에서는 중요한 부분인데 단백질, 엽록소, 핵산의 주요 구성 성분이고 전체 성장 발육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료를 많이 줄 때는 질소 비료를 초반에는 많이 줘요. 그래서 잎이나 줄기가 자라야 되는 비료라고 해서 잎줄기 비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질소가 부족하면 이렇게 잎이 황화가 돼요. 황화가. 이 황화라는 건 노란색이죠. 노란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했을 때는 잎이 작아지고 수가 적어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인산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ATP 합성과 에너지 저장에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산이 부족하면 생장이 억제되고 황록색 뿌리가 되기도 하고 청록색이 되기도 합니다. 네, 칼륨은요, 칼륨은 삼투압 조절해요. 그래서 물의 그런 이동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공 개폐를 조절을 하고요. 칼슘, 별표 쳐볼까요? 칼슘이 좀 드러나는 특징들이 많거든요. 칼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포 분열, 그리고 세포 벽의 탄탄함을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칼슘이 부족하다, 이거 꼭 별표 치세요. 토마토의 배꼽 썩은 병, 사과의 고두병, 배추의 속 썩은 병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병이 발생됐다. 아, 그럼 칼슘이 부족하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그네슘은요, 이 별표 쳐볼까요? 엽록소의 구성 성분으로 유일한 요소예요. 물론 다른 이제 질소도 엽록체에 성장하는 데 영향을 주지만 엽록소의 구성 성분으로는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할 경우에는 엽맥 사이가 황화가 노란색이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구체적인 비료를 보기 전에 비료의 그 분류와 그 분류에 대한 뜻을 조금 보고 갈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무기질, 그러면 보통 이렇게 화학적인 비료들을 얘기하고요. 이 화학적인 비료들은 속효성이에요. 효과가 엄청 속성으로 빨리 나타나요. 유기질 비료는 자연 동식물에 일어나는 그런 만들어진 비료라서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죠. 질염 유지가 되기도 하고 토양 상성화를 방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 형태로 비료가요, 고체 비료가 있어요. 그 고체 비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물에 녹아서 식물이나 토양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액체 비료도 있고 기체 비료도 있습니다. 자, 기체 비료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탄산식이 있잖아요. 이산화탄소를 줄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체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비료의 효과를 보면 속효성, 완효성, 지효성 이렇게 있는데 속효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 거, 속성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걸 말하고 완효성은 비료 성분이 천천히 녹아서 완만하게 녹아서 작물에 이용되는 비료고 지효성이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비료 효과가 어느 시기 지나서 늦게 나타나는 비료를 지효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료 반응에 따른 분류를 볼게요. 요거 화학적인 반응과 생리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화학적이라는 건요, 비료 자체의 고유에 대한 반응이에요. 비료의 그 성분에 따른 반응이고요. 생리적인 반응이라는 거는 자체 반응이 아니라 다양한 작용 후에 요 식물이나 토양의 그런 작용 후에 나타나는 반응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 화학적 반응이라는 거는 비료 자체, 그래서 수용액의 직접적인 반응을 얘기해요. 이 비료가 물에 녹았을 때 그 물에 녹은 그 수용액이 직접적인 어떤 산성, 중성, 염기성 중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화학적 산성 비료, 화학적 중성 비료, 화학적 염기성 비료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생리적 반응이라는 거는 상호 관계에 의해서 다양한 작용 후에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화학적 반응에서는 산성비료였지만 과잉산석계 같은 산성비료죠.
저희 자체는 산성 비료잖아요. 근데 식물의 이제 여러 가지 작용 후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 분해가 되면서 중성 비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각각의 짝꿍처럼 요거 외워두세요. 과인산석회, 중과인산석회는 이 중과인산, 과인산 이 산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각각의 자체는 산성 비료였지만 이게 녹아 들어가면서 여러 성분과 섞이면서 결국에는 식물에게는 작물에게는 중성적인 효과를 주기도 한다라는 거. 이제 세부적인 비료를 보고 갈 텐데요. 특히 질소 비료가 가장 중요해요. 질소 비료 아까 식물체에 들어갈 때 두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었죠. 암모늄태 질소 비료 NH4 플러스 그리고 질산태 비료 여기 산소 있잖아요, 그렇죠? 질산태 비료는 NO3 마이너스 이렇게 화학식 외우셨나요? 네, 화학식과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조금 알아두세요. 자, 이제 설명을 이제 보고 갈 텐데, 둘 다 석교성이에요. 둘 다 물에 잘 녹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플러스죠? 양이온이에요. 이건 마이너스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토양을 생각을 하면요. 토양은 사실 마이너스의 기운을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물론 플러스의 물질도 들어있지만, 대부분이 마이너스의 물질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토양에 잘 붙을까요? 네, 그렇죠. 이 플러스인 암모늄 태질소가 토양에 잘 흡착되어서 유실이 떠내려가는 그런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논이나 밭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질산태 비료는 토양 입자에 잘 흡착되지 않아서 유실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밭작물에는 웃거름, 추가적인 주는 거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 그리고 논에서는 탈질작용, 동그라미. 논에서는 이제 비료가 이렇게 떠다닐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비료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예시 중에 탈질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런 작용이 질산태 질소에서 일어난다는 점 알아두세요. 네, 그런 비료가 있는데 이제 비료를 밭에다가 살포해야겠죠? 그 살포하는 과정을 시비라고 합니다. 너랑 나랑 싸울까? 너한테 시비가 오니? 이런 시비가 아니라 한자 용어가 시비라는 용어가 자체가 비료를 시용한다라는 뜻이에요. 비료를 뿌리는 게 시비입니다. 그 시비에 관련된 원리가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리비히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리비히라는 학자가 최소 양분율이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양분 중에서 필요한 양에 대하여 공급이 가장 적은 양분이 작물의 생육을 제한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정상적으로 잘 생장하려면 17가지 필수 원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로도 부족하면 그 성분에 의해서 작물의 생육이 제한됩니다. 반에서 보면은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한 명이 조금 부족했을 때 그거에 맞춰서 진도가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그림을 보시면 전체에서 이제 수확량을 다 만족하고 싶지만 여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물이 이제 빠져나가겠죠. 그런 것처럼 가장 작은 양분이 전체의 생육을 제한한다는 개념, 리비히의 최소 양분율입니다. 두 번째로 수량 체감의 법칙입니다. 비료를 정말 많이 사용하면 작물이 엄청나게 크게 자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비료를 일정량 시용하면 작물의 수량이 증가하지만 어느 한계 이상으로 비료를 시비해도 수량은 증가하지 못한다는 점. 이게 수량 체감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최고 수량 그 부분이 있죠? 이 정도까지만 비료를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우세의 원리가 있습니다. 작물의 품종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다량 원소를 필요로 하는 작물이 달라요. 그러니까 작물마다 다시 원하는 그런 비료 스타일이 다를 거 아닙니까? 필수 원소도 다르고요. 특히 질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들이 있어요. 쌀, 밀 이런 것들, 목초, 담배 이런 작물들은 질소 비료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네, 이제 시비, 비료 뿌리는 거잖아요. 이 시비의 시기에 따른 구분을 좀 해볼게요. 자, 밑거름. 이거는 작물을 파종하거나 이식하기 전에 토지에 처음 주는 비료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안 심겨졌을 때 주는 비료가 밑거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비료를 뿌리고요. 밭을 한 번 더 전체적으로 갈아줘요. 네, 그래서 비료가 잘 섞이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거름 뿌렸으면은 추가적으로 비료가 줄 필요가 있잖아요. 이걸 덧거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작물이 생육하고 있는 도중에 주는 비료예요. 그래서 추비 덧거름이라고 합니다.
뭐 덧거름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덧거름의 종류도 이렇게 화분과 식물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 덧거름의 종류예요. 가지거름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벼를 키울 때 여러 가지 분월, 가지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 안에서 이제 이삭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화곡류의 경우 분월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가지를 많이 나기 위해서 주는 비료가 가지거름입니다. 두 번째, 이삭거름, 같은 말 수비라고 하는데 이삭을 크게 하고 나달수를 증가시키는 비료가 이삭거름이에요. 그러니까 벼 열매인 이 쌀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이삭거름을 줘야겠죠. 자, 그 다음 알거름. 그 나달의 하나하나의 등승률, 숙성되는 그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알거름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워보려면 밑거름 처음 주고 덧거름 이렇게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있건데 덧거름을 이제 더 세분화했을 때 가지거름, 이삭거름, 알거름 이렇게 화곡류에서 화분과 작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좀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외울 때 수, 실, 그러니까 비읍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읍, 시옷, 그래서 시옷도 수, 그 다음에 이 이렇게 해서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이어나가는 것처럼 외우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지걸음, 이삭걸음, 알걸음, 기역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밑걸음부터 덧걸음, 그 다음에 가지, 이삭, 알. 이 순서대로 꼭 외워두세요. 그리고 12 방법을 볼게요. 어떻게 비료를 뿌릴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를 좀 조절한다면 노동력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자, 첫 번째는 표층시입니다. 토양 표면에, 토양 밑부분에 비료를 주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전층 시비예요. 이거는 사실은 표층 시비를 한 다음에 트랙터에다가 로터베이터를 이제 부착해가지고 땅 전체를 갈아주는 방법이에요. 전면 시비라고도 합니다. 심층 시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토양 깊숙이 비료를 시비하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할 때는 토양에 이것도 표층 시비를 한 다음에 아주 깊게 경운해서 토양이 완전 뒤집어지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토양 그 사이사이에 집어넣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 그 다음에 측, 조, 시비. 이 측면, 조, 이렇게, 줄 사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랑의 측면이나 작물의 줄과 줄 사이에 비료를 주는 방법이라서 보통 이거는 추비로 많이 이용을 해요. 추비로. 그래서 이 추비를 할 때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작물 뿌리에 비료가 닿으면 안 돼요. 비료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한 그런 성분이 모아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비료 때문에 작물이 녹아내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뿌리에 직접 닿지 않게 비료를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주입 시비가입니다. 주입 시비. 주입한다는 건 액상을 주로 관이나 드로퍼라는 그 기계를 이용해서 토양 안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주사 맞듯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파종열 시비. 파종할 고를 판 다음에 이 고래만 그 비료를 주는 건데 이 고래 비료를 줬을 때 이제 비가 와서 이제 녹겠죠. 그 비료가. 그렇게 되면은 천천히 그 비료가 자연스럽게 토양 안으로 스며들고 그 스며든 그런 비료가 자연스럽게 또 토양의 그 작물의 뿌리가 이용하는 거죠. 네. 가장 시비 중에서 키포인트인 게 옆면시비입니다. 옆면시비. 자, 여러분, 우리가 시비를 할 때는 주로 어디다가 시비를 하죠? 보통 시비를 할 때는 작물의 뿌리가 흡수할 수 있도록 작물 뿌리 근처에다가 이제 뿌리 주변에 특히 흙에다가 뿌리죠. 그런데 옆면시비가 있습니다. 옆면시비라는 건 잎에다가 비료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농도에다 뿌려야 되고 특히 비료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비료의 성분들이 있는데 특히 요소가 있습니다. 요소는 질소 비료예요. 그래서 이 옆면시비는 액체 비료 혹은 비료를 물에 타서 작물 잎에 살포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요소, 요 화학식 요소가 이제 주로 많이 씁니다. 요소 이거 붙였어야 돼요. 그래서 옆면시비는 사실 비유를 하자면 사람이 아플 때 링겔 맞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옆면시비는 급속한 영양 회복이 있습니다.
토양에 비료를 뿌리기가 곤란할 때가 있어요. 작물을 막 키우고 있는데 토양 주변에 너무 잡초가 많아. 그래서 토양에 비료를 주기에는 잡초까지 같이 자랄 것 같아요. 그럴 때 잎에만 즉각적으로 주면은 급속한 영양을 회복이 되고요. 또 품질이 향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면 시비를 통해서 흡수가 더 직접적으로 작물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품질이 향상되고, 또 토양 내에서 유실되는 비료를 방지해서 빠르게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면시비 흡수에 영향을 끼친 요인은 보통 우리가 비료를 잎에다 뿌릴 때는 잎 표면, 앞면보다는 표피가 얇은 뒷면에 뿌리셔야 돼요. 왜냐면 거기에는 이제 기공이 있거든요. 그리고 잎의 호흡작용이 왕성할 때 뿌려줘야 이게 이 비료를 더 흡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잎보다는 성인 잎, 성숙한 잎에서 잘 흡수가 되고요. 밤보다 낮에 호흡작용이 잘 일어날 때 그때 흡수가 잘 되고요. 살포액의 pH는 약간의 미산성인 게 흡수가 잘 됩니다. 그리고 전착제라는 게 있어요. 이제 비료가 착착착 잘 붙는 게 아니라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고 날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비료가 잘 붙게 하는 그런 천연 전착제 같은 성분들도 있어요. 이거 꼭 농약이라고 해서 꼭 나쁜 농약만 있는 게 아니라 유기농업 관련된 농약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착제를 사용해서 흡수력을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불구하고 연면 흡수가 억제되는 경우는 이 반대죠. 잎 앞면에 주거나 늙은 잎에 주거나, 그리고 요거 별표 좀 쳐볼까요? 칼슘을 시용했을 때. 여러분, 칼슘 아까 기억나시나요? 이 칼슘 같은 경우에는 세포 벽을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식물을 키울 때 세포가 조금 잎이 이상하네, 세포를 좀 벽을 단단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칼슘을 뿌려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칼슘을 뿌릴 경우에는 오히려 잎이 너무 단단해서 다른 비료를 연면십이 흡수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칼슘 시용 같은 경우에는 연면 흡수를 억제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네, 문제를 같이 풀어볼까요? 연면 시비가 효과적인 경우가 아닌 것은, 첫째, 작물의 필요량이 적은 무기양분을 사용할 경우. 그러니까 작물에 필요한 양이 적어요. 그럼 조금만 줘가지고 빨리 효과를 보고 싶을 때, 그때 연면 시비 이용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토양 조건이 나빠서 무기양분 흡수가 어려운 경우. 토양이 굉장히 수분도 적고 물리적으로 안 좋아요. 그럴 때 뿌리가 흡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잎에다 바로 비료를 줍니다. 자, 세 번째, 시비를 원하지 않는 작물과 같이 재배할 경우. 어떤 작물은 내가 비료를 주고 싶은데 어떤 작물은 안 줘도 돼. 굳이 안 줘도 되는 작물에게 비료의 그런 비료값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특정한 작물에게 비료만 주기 위해서는 연면 시비가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족한 무기 성분을 서서히가 아니죠. 급하게,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연면 시비입니다. 사실 연면 시비가 우리가 농업을 배우다 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용어가. 왜냐면 특이한 개념이라서. 근데 이제 연면 시비가 무조건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일 때, 특수한 경우일 때 이용하면 좋은 방법이다라고 알아두세요. 네, 병해충 관리입니다. 자, 병에 대해서 먼저 보고 갈게요. 식물이 병에 왜 걸릴까 봤을 때 이 세 가지 요인이 겹쳐 있을 때 병에 걸립니다. 병원체, 이 병을 일으키는 그런 주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주인이라고 합니다. 주 요인. 자, 그리고 식물체. 이 식물체라는 거는 이 병원체가 살게 되는 이 기주식물이에요. 기주식물. 적어볼까요? 기주식물. 자, 그리고 환경 조건이 더 안 좋으면은 이 식물체가 더 병원체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유인한다고 해서 환경 조건, 유인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실까요? 이게 병원체랑 식물체랑 환경이랑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랬을 땐 병이 안 걸려요. 그쵸? 그리고 그런데 이 세 개가 뭉쳐서 요 카테고리가 겹친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식물체가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게 똑같이 이제 수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량은 아니고 식물병이 더 많이 걸린다는 거. 네. 그래서 만약에 식물체가 굉장히 건강해요. 병원체가 있고 환경도 안 좋은데 식물체가 굉장히 건강하면 병이 안 걸려요. 그리고 이제 식물체가 굉장히 안 좋고 힘들고 근데 이제 환경 조건이 매우 좋아요. 그러면은 병원에도 안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요인이 또 이제 잘 맞아야지만 병에
걸린다는 점 기억하시고 요거를 각각의 경우에서 좋게 만들어서 병에 안 걸리게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병의 종류를 또 두 가지를 나누다 보면 비생물성 병이 있어요. 환경이 나빴을 때 이게 이런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위에서 환경 조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진정한 병은 생물성 병을 얘기합니다. 전염이 되거나 기생되는 그런 병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거는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에서 집중적으로 배울 겁니다. 네, 첫 번째 곰팡이라고 합니다. 곰팡이, 이렇게 곰팡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겼죠? 하얗게, 그렇게, 뭐 회색깔, 그런 색깔이죠. 곰팡이는 다른 말로 이제 진균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작물병에 중 가장 많아요. 가장 많고, 진균류에 속하는 미생물이고, 엽록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피를 직접 뚫고 침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뚫고 진입하고, 다습, 약산성에서 굉장히 잘 자랍니다. 곰팡이가 핀 거 생각해보면 흰 솜털 같은 균세체가 되어 있고 암회색, 암색, 회색 이렇게 어두운 회색깔, 흰 색깔 이런 곰팡이 가루가 생기는 게 병증이죠. 네, 세균은 보시면요 박테리아라고 해요. 박테리아. 네, 박테리아는 단세포의 미생물이고 모양이 간상, 구상, 나선상, 사상 등의 다양한 네 가지 정도의 단세포의 미생물이 있고요. 이거는 둘로 분열 증식을 해요. 그리고 세균은 직접 침입하지 않고요. 상처 부위나 이게 뚫린 그런 작물체의 공간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세균은 사실은 30도 이상의 고온, 다습, 중성, 약 알칼리성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보통 세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우스 온실에 되게 고온이고 다습하고 그럴 때 더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세균은 특히 요 유조직병, 태균이 작물 조직에 침입하여서 마름병, 연부병, 반점세균병 이런 걸 만들기도 하고요. 도관 그 식물 내 이제 물관, 체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이제 침입을 해서 거기를 이제 도관에 막히게 만들어서 물 상승을 억제시켜가지고 시들게 만드는 그런 병을 만들기도 하고요. 세균성이 혹을 만들어 혹. 그래서 세균이 방출하는 호르몬으로 세포 일부가 커져가지고 혹처럼 생기게 보이게 만드는 병이 있어요. 그게 근두암종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 보고 갈게요. 바이러스는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된 핵단백질이라고 하고요. 본체는 핵산 이렇게 했고 단백질 껍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요. 살아있는 생물체에 세포벽 상처를 뚫고 침투해서 증식합니다. 그래서 보통 병증이 모자이크, 별표 모자이크가 생기거나 이제 윤환, 동그랗게 생기는 거, 줄무늬 얼룩 반점, 입 말림 이런 특징을 가지면 바이러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이러스 걸리면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거는 작물질을 뽑아가지고 다 버려야 돼요. 아직까지 바이러스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다음에 마이코플라즈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세포벽 없이 세포막만 있어서 신축성이 높으며 크기의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데 이 마이코플라즈마는 대표적인 병이 세 가지가 있어요. 대추나무의 빗자루병, 오동나무의 빗자루병, 그러니까 오갈병. 그래서 여러분이 빗자루병과 오갈병 하면 마이코플라즈마에 걸렸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해충의 종류를 볼게요. 각각의 작물마다 해충이 주요한 해충이 있고요. 특히 우리는 비례해충을 볼게요. 비례해충은요 아시아 대륙에서 특히 중국에서 비와 함께 바람과 함께 날아와서 우리나라에게 피해를 끼치는 해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날개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흰등멸구, 벼멸구, 멸각나방, 홍명나방, 번개매미충, 끝동매미충 요게 아시아 대륙에서 막 날아와서 우리나라에게 피해를 끼치는 비례해충이라고 합니다. 네, 이 병이 그리고 해충이 이런 걸 방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방제할 것인가? 여기서 매번 시험 문제가 한 두 문제 혹은 한 문제씩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법적인 방제를 합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식물이 들어올 때 검역을 하잖아요. 이 검역 좀 쳐볼까요? 그리고 식물의 방제법에 관한 법령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검역과 그리고 법령 이런 거를 인한 방제 방법을 법적 방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수입 이전에 재배하는 지역에서 검사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법적으로 규격을 딱 만들어 놓는 거죠.
네, 두 번째, 재배적 방제법인데요. 같은 말로 경종적 방제법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재배적 방제법, 경종적 방제법. 그러니까 재배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조절하거나 재배 기술을 도입하거나 하는데 예시를 잘 보셔야 돼요. 예시. 첫째, 내병성 품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작물 자체 선택을 할 때 병에 강한 거를 선택을 하는 거죠. 체력적으로 튼튼한 거. 그리고 환경 조절을 해요. 인위적으로 환경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환경을 조절을 해서 병이 안 걸리게끔 만들어주고요. 합리적인 시비를 합니다. 적절량의 비료를 주란 얘기예요. 그리고 윤작 돌려짓기죠. 같은 토양에서 계속 연작을 하면 토양이 오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작물들로 토양을 이제 번갈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잡초와 이병주라는 건 다른 작물 같은 거를 제거를 하고 접목 재배, 접목을 해서 그런 토양에 적응성이 높은 그런 품종을 키우자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거 재배적 방제는 환경 조절이나 이제 재배 방법들 그런 것들을 예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기계적 방제법은요, 물리적 방제라고 합니다. 기계적 방법, 물리적 방법 따라해 보세요. 기계적 방법, 물리적 방법. 이거는 이제 뭔가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을 쓰거나 차단하거나 이런 건데 먼저 뽑아요. 잡초가 생겼어. 그럼 막 뽑아. 그리고 벌레가 생겼어. 그럼 막 제거해. 그리고 예초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잡초를 다 제거해버리면 거기 잡초 안에 사는 그런 병충해를 방지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소각, 소토, 차단. 소각이라는 건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피폭을 해서 아예 막아버리고, 그리고 봉지를 씌우고, 방충막을 설치해서 물리적으로 아예 접근 차단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이 온탕 처리. 온탕이라는 건 따뜻한 물에다가 이제 처리를 해서 종자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세균을 이제 죽이는 그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뜨겁거나 그다음에 뽑거나 그런 것들은 기계적 방법, 물리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 개 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생물적 방제는 천적을 얘기하면 천적 아니면 기랑 미생물 이런 거 얘기하는데 요 천적이 좀 중요합니다. 요거. 네, 천적이라는 거는 내가 작물을 키우는 곳에 진딧물이 무지하게 많이 자라요. 그럼 그랬을 때 거기다가 무당벌레를 놔요. 그럼 무당벌레가 진딧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응애를 키우는 게 아니죠. 응애가 막 생겼어요. 엄청 지저분하게. 그랬을 때 칠리 의리 응애를 이제 살포하면 이 칠리 의리 응애가 응애를 먹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런 해충들을 없앨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짝꿍처럼 외워두세요. 화학적 방법을 볼게요. 화학적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농약이에요. 자, 우리 농약하면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쵸? 유기농업 하는데 왜 농약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농약은 사실 농업에 관련된 약이에요. 그래서 이런 천연 물질로도 농약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살충, 비누, 난황류 이런 것들로 나쁜 그런 해충이나 여러 안 좋은 물질들을 제거하는 그런 천연 방법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 방제법이 있습니다. 재배적, 물리적, 생물적, 화학적을 경제적 피해 수준 이하로 완전 박멸이 아니에요. 이렇게 돈이 좀 덜 들게 경제적인 피해가 입지 않는 수준 이하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복합적으로 이용해서 방제하는 방법이 종합적 방제, 영어로는 IPM이라고 합니다. IPM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지금 법적 방제는 좀 쉬우실 거예요. 대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재배적 방제와 기계적 방제를 이렇게 혼돈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재배적 방제와 기계적 방제 예시